일본이 이미 침몰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은 그 고통을 맛보지 않고 현재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현재 일본의 상황이라고. 네, 그러면 좀 이어서 일본의 경제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본의 이제 차기 총리 선거라는 불확실성을 앞둔 상태에서 관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는 확실히 일본의 기업이라든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뭐 결론 아닌 결론 나와 있겠습니다만은 가장 큰 리스크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예, 관세 관해서는 아무래도 트럼프의 정책 자체가 확실하지 않다라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을 확실하게 하려고 일본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문서화시켜 버렸다라는 부분인데, 그것도 트럼프 행정부가 실제로 지켜주지도 상당히 미지수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상당히 불리한 조건으로 문서를 만들었어요. 그거는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그렇게 미국하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투자를 하는 데가 어디냐? 그거는 미국이 결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게 또 지금까지는 말일 뿐이었는데 문서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일본이 놓이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익이 나면 손익 분기점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익이 진짜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익이 나를 때까지는 일단 수익의 50% 그렇게 일본하고 미국에서 나누자인데, 그러나 순이익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미국이 90% 일본은 10% 이런 식으로 또 문서화 시켜버렸어요, 일본이. 예.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가 말로만 하고 있었던 이야기가, 그러니까 90% 가져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너무 근내적으로 문서화시키지 않으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약속을 지킬지 모른다라고 상당히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시바 정권이. 네. 그리고 이시바가 또 사임한다고 하니까 이거 마지막에 확실하게 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문서화까지 세계에서 앞장서서 했어요. 이게 오히려 리스크가 됩니다. 어찌 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 자체도 불명확한데, 그 불명한 데다 일본이 조금 더 명확한다는 명분으로 한 것 자체가 뭐 자충수를 뒀다, 그렇게도 맞습니다.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처음은 일본 쪽에서 문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네. 마지막은 미국 쪽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문서를 만들자라고 나섰다고 합니다. 이게 조금 아무래도 관세라는 게 뭐 없다가 15%도 작은 게 아니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정부 부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일본이 아무래도 선진 국가인데 제가 보니까 24년도 기준으로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100%가 넘는다고 해요. 예, 이것은 뭐 어느 정도의 어떤 거기 순 부채라고 하는데요. 그거는 전체, 그러니까 총 부채 에서 금연 자산을 건재함, 그러니까 실제적인 진짜 부채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일본은 GDP의 134.6%, 100%가 넘는 거잖아요. 예, 100% 넘는 것이고요. 근데 조금 그런 순위를 보면요, 1위가 레바논이고요, 158%입니다. 그런데 아주 자랑스러운 2위 일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GDP 대비 순부채 비율이니까 쉽게 네. 말해서 100%가 넘었다는 것은 예. 무조건 손해란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DGB보다 네. 빚이 그러니까 많은 거니까. 그 30% 이상이 부채가 많다라는 게 이거는 굉장한 거죠. 그런데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괜찮다. 왜냐하면 계속 N으로 엔화를 계속 냈어. 이런 것은 금제가 아니다는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이런 데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태리가 있잖아요. 네. 이태리가 3위에도, 이태리가 125%예요. 그 다음에 프랑스예요. 5위가 프랑스 105%. 네. 이런 나라들이 100% 이상이에요. 그리고 또 미국이 8위인데 96%예요. 미국도 거의 100% 가깝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다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나라가 어떠냐? 한국이 굉장히 우수해요. 7.8%예요. 7.8. 예. 아, 이건 순 부채 비율을 말씀하시죠. 부채니까. 네. 그러니까 순이 아니라 총 부채이면 한국도 아마 60% 정도로 네. 보이는데 금융 차산이 그만큼 한국에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것으로 배면 7.8%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내노라 하는 선진국들이 굉장히 부채 비율이 많은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괜찮은 데도 있고요. 독일은 47%, 대만 24%, 캐나다 11%, 뭐 그 정도니까 괜찮은 데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일본이 경제보복 세계 2위란 말도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외형적인 이유는 몰라도 빚이 그렇게 많다면 그래서 그런가요? 가끔 외신 보도를 보면 일본 재무성이 뭐 해체 위기에 나온다 그런 말도 나오는데 그 배경하고 뭐 약간 뭐 그런 재무성의 위기 해체에 대한 뭐 출발점이라 그럴까요? 그럼 어디로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거하고 조금 배치가 되는 개념입니다. 네. 일본에서 지금 잼송을 해체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어딘가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사람들의 주장은 잼송은 너무 세금을 걷어간다. 막 이런 이야기입니다. 잼송은 세금을 늘리는 생각밖에 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너무 힘들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 부채와는 다른 내용이에요. 다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잼송은 해체해야 된다. 또 그 사람들이 재밌는 것은 잼송에 있는 사람들은 다 외국인들이다. 그런 식의 또 완전한 거짓말도 주장하고 있고요. 시위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은 세금을 늘리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부채 비율이 많다라는 것은 세금을 늘려야만이 잼송의 생각은 해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많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전산화시키기 위해서는 준세, 세금을 늘리는 거, 네. 이거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금을 늘리면 안 된다라고 국민들이 뭐 극히 일부라고 할 수가 있지만 그래도 그런 시위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 우리가 정말 힘들다라고 하여서 감세를 주장하는 다카이치 사나이라든가 아까 이야기한 네. 그리고 또 잠전당이라든가 극우전당 그쪽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일본의 재정 상황이 이렇게 악화된 것은 결과적으로는 뭐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 제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돈을 많이 뿌렸기 때문인데 그게 뭐 어느 정도 상황이라 좀 보면 좋을까요? 일본에서요, 잼송 해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불만은 우리가 내고 있는 돈이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국민 부담율이라고 네. 하는데요.
그거는 그 세금뿐만이 아니라 사회보장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간보험료라든가 기타 또 공공요금이라든가 그거 전체적으로 합해서 그 받는 월급을 100이라고 하면 네. 일본 사람들은 그 몇 년간의 그 요새 5년 정도의 평균으로 47% 정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대단히 그러니까 50% 가까이니까 많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한국은 44%. 우리도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일본보다는 조금이다. 그러나 OECD에 참여하고 있는 38개 국가 네. 중에서 이 데이터를 내고 있는 국가가 36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순위를 보면 한국은 밑에요. 저도 놀랐는데 이게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일 많은 데가 혹시 룩셈부르크. 예, 유럽이나 우리가 사회복지가 좋다고 말하는 나라들. 예, 룩셈부르크가 거의 그 10%. 그러니까 그 10%밖에 이게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러나 사회 보장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는 거죠. 돈 쓸 필요 없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역으로 그런데 말하면 일하고 싶은 의욕도 없겠네요. 예, 예. 네, 그 일본은 24위예요. 36개 중 24위. 한국은 그것보다 더 순위가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면 일본 정부는 또 증거로 내세워 가지고 이게 엄청나게 더 많이 내고 있는 나라가 또 선진국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이게 되는 것인데 그러나 잠전당이라든가 다카이산의 지지파라든가 이런 사람들 미국은 더 낫지 않느냐? 미국은요 38%예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은 왜 상대적으로 낮은지요? 예, 글쎄 거기까지 생각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36%네요. 더 네, 정확하게는. 네. 그러니까 한국보다는 8%, 일본보다는 10% 정도 낮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가 되는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공간보험료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공간보험 자체를 트럼프는 없앴으니까 네. 예, 그게 커요. 건강보험료. 예, 기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러한 사회보장비를 특히 미국의 공화당 쪽의 정책은 그런 것을 요구하지 않고 세금을 줄이는 거잖아요. 반대로 미국 민주당은 조금이라도 좀 부담시키자라는 쪽이지만 그런 것은 퍼센테이지만 보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미국이 살기 좋은 그런 의료 부분에서 살기 좋은 나라가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 정부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위로 나가서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사람들의 주장만 많이 보이기 때문에 많은 일본 국민들이 재무성은 진짜 문제가 많네. 이런 식으로 홍보 효과가 큰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게 정세를 주장하는 정세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시위대와 약간 사회 보장, 국민 부담률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예. 근데 또 한편을 놓고 보면 또 재무성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긴축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뭐 명분이야 사회 보장 제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만은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이 우리가 일본 하면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엔저 정책, 잃어버린 30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연결되는 건 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뭐 잃어버린 30년을 봐도 네. 일본은 때에 따라서 긴축 정책을 하기도 하고 또 완화 정책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거기 1991년에 바벨이 붕괴되었을 때에는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쭉 긴축으로 가다가 그래도 가끔씩 예를 들면 이만엠 급부라든가 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좀 계속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이것은 완화 정책에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상당히 모순적으로 오히려 해왔습니다. 일관성이 없었어요. 아베노믹스는 아베 신조가 즉 한 것도 아베노믹스의 기존은 완화 정책입니다. 무제한으로 엔화를 지고라. 네. 그거는 국채를 엄청나게 무제한으로 발행해라. 이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베노믹스 하고 있는데 세금을 늘렸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대표적인 것은 소비세죠. 소비세 3%였던 것을 5%로 올렸고요. 아베 시절에 네. 그것을 또 8%로 올렸습니다. 마지막은 10%까지 올렸어요.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로 완화 정책을 하고 있는데 긴축 정책을 갑자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베가 경제를 정말 몰랐구나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잼성의 힘이 크다. 예, 아베처럼 하면 이거는 재정이 파탄이 난다라는 것을 아베 전 총리도 들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 소비세라는 것으로 증세로 간 거죠. 사실 이것도 증세라고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소비세가 지금 10%인데요. 한국도 소비세라고 말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라고 해서 10%입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원래부터 10%였어요. 원래부터. 일본은 그래도 3%, 5%, 8%, 네. 10% 이렇게 올렸는데 일본의 실패는 처음부터 없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은 그런 거 없었다는 거죠. 한국은 처음부터 가격의 10%가 부가가치세, 소비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게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마다 플러스 5%, 플러스 8% 계산해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세금을 내가 내고 있구나라는 것이 굉장히 심리적인 부담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소비세라든가 부가가치세 세계적으로 비교하면요 전혀 높지 않습니다. 저는 긴축론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일단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현재 경제적인 사실을 보면 거의 선진국은 20%예요. 20% 이상입니다. 미국도 22%인가?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예, 한국이나 일본은 굉장히 낮아요. 물론 더 낮은 데가 있기는 해요. 대만은 5%입니다. 예, 네, 그러나 그런 데는 조금 특수한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고 거의 유럽이나 미국이나 선진국은 2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또 일본 정부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소비세는 10%라고 해도 낮다. 그런데 그게 많이 홍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면 우리가 일본 하면 생각나는 게 좀 검소하고 네. 또는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도 안 쓴다는 말도 있고 최근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20대 넘어가면 어지간하면 여권이라든지 운전면허증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본의 언론을 좀 보면 일본의 MZ 세대들은 여권이나 면허도 잘 없고 그럼 일본의 젊은 층들 지금까지는 이제 기성세대잖아요. 계속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으니까 일본의 이 젊은 층들은 과연 일본의 현재 경제를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예, 대표적인 사례가 여권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가
네. 라는 그러한 통계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 2024년에 통계인데, 올해 통계인데, 24년의 수치죠. 17.5%밖에 요건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17%. 17%예요. 17.5%예요. 거기에 비해서 미국은 50%, 또 한국은 40%입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일본 사람들이 여권을 갖고 있지 않는, 아주 조금밖에 갖고 있지 않는 그러한 현상은 두드러집니다. 왜 그러냐? 젊은 사람들에게 또 젊은 사람들이면 여권을 만들어서 해외 여행이나 가고 싶어 하는 나이잖아요. 근데 물어보면 먼저 경제적인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너무 비싸다. 그거는 엔조의 영향도 있습니다. 엔이 너무 싸기 때문에 해외 나가면 굉장히 물가가 비싸게 느끼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또 그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많이 그 해외여행 대신 여러 가지 외국의 상황을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해외 나갈 필요 없이 해외 나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지금 얻을 수가 있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역시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뭔가 해외로 나가는 것이 두렵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해외여행 이상으로 아까 이야기한 스마트폰도 그렇고 기타 그 여러 가지 그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져 가지고요. 그래서 해외여행 이상으로 그냥 해외여행으로 가면 먼저 고생한다. 네. 많은 데를 또 돌아다녀야 되고 버스 타고 엄청나게 이동해야 되고 그런 고생할 필요 없이 집에서도 즐길 수 있는 게 많다. 그래서 돈도 없고 하니까 그냥 안 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사실 이제 꼭 해외 많이 나가고 그런 것 자체 좋은 건 아니겠습니다.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결정적으로 아까 엔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초반분에 일본의 순 부채 비율도 100%가 넘고 지금 보게 되면은 뭐 젊은 MZ들도 해외도 안 나간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죠. 염려하는 일본 경제에 이대로 침몰하느냐, 부도 발생 가능성, 그런 화두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래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는요, 아무래도 이대로 그 완화 정책을 계속 한다면 부채가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갚을 수 없게 될 그러한 시기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뭐 그렇게 세계 최고 총 부채율로 따지면 그 GDP의 245%입니다. 일본은 그런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200% 넘는 나라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그냥 그 재정 그 완화 정책을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많지만 이대로 가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뻔하다라는 사람들이 사실 전문가 중에는 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침몰한다는 것은 이미 침몰하기 시작했어요. 네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래도 그 프라이머리 밸런스의 흑자화, 그러니까 그 세금의 수입을 그 세출보다 늘린다라는 것을 목표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것을 그런데 일본은요 2000년을 목표로 했대요. 그런데 25년간 실패를 한 것입니다. 네, 최근에는 몇 년 전에는 2025년을 목표로 하자. 프라이머리 밸런스의 흑자화를 그렇게 목표 세웠는데 올해도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세금을 늘리겠다. 혹은 세출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필요 없는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줄이자. 긴축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것으로 반대로 말하는 정치인들이 인기를 얻고 있어가지고 다음 중요한 선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조금 시간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각이나 중의원을 해산시키면 금방 할 수가 있거든요. 그 경우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은 감세를 하자, 국민 부담률을 줄이자라는 정치인들의 많이 득표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단손이 많이 돼가지고 일본이 재정 완화 정책, 아베노믹스 플러스 뭐 사나에노믹스라든가 다카이치 사나가 대표니까 네. 사나에노믹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거 한다면 전문가들은 일본은 진짜 경제적으로 침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잠깐 교수님하고 한참 이야기를 드려보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재무성의 위기라든지 일본의 향후 정책 방향도 양적 완화와 긴축이 아직까지 갈림길에 정치와 국민이 섞여 있는 것 같고 이 기회는 어떻게 보게 되면 한국한테는 위기보다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도 잠깐 하는데 그거 한번 마지막으로 클로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긴축하고 완화라는 것은 역시 그 나라의 경제적인 상황 그리고 국민들의 상황도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봐가면서 섞어서 하는 것이 보통 나라가 쭉 해왔던 내용이고 한국은 IMF 때 엄청난 긴축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굉장한 고통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일본은 그 고통을 맛보지 않고 현재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갑자기 긴축하면 또 금리가 올라가면 또 토상하는 개인이나 기업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현재 일본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의 IMF를 세계가 또 교훈 삼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일본의 상황을 교훈 삼을 수가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일본에 비어져 있는 사실상 그동안 30년의 일본 양적 완화를 종식한다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오늘 한번 교수님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완전 종식이지만은 새로운 전환으로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